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여연TV 정책 발언대회는 오늘 김진영 예비역 소장 그리고 저는 김형철 공군 예비역 중장입니다. 김 소장님 개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김진영입니다. 저는 예비역 해군 소장이고요. 해군에서는 주요 경력은 동해에서 일함대 사령관, 그다음에 합참에서 전략기획부장,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가위기관리 비서관 겸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군 예비역 중장 김형철이고요. 한미연합사에서 정보부장 그리고 공군에서 참모차장 이렇게 역임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 주제가 안보가 안 보인다는 건데요. 오늘 특히 우리 김진영 제독은 군으로서는 좀 특이하게 청와대를 근무하시면서 위기관리 비서관 역임을 하셨죠.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위기관리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위기관리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비서관의 임무라든가 그런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 화면 하나 다음 화면 올려주시죠. 네. 이제 우리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국가가 발전되고 글로벌한 시기가 되면서 국가의 위기는 과거에는 군사적인 위협, 적으로부터의 위협이 주 국가의 위기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 하나의 그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테러, 재해, 재난, 감염병, 특히 사이버, 환경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요즘은 포괄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위기관리실은 이 포괄적인 전체의 위기를 청와대 차원에서 국가 통수권자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느냐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위기관리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 소장께서 위기관리 비서관 또는 센터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위기관리를 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저는 기억에 남는 걸 말씀드리려 그러면은 아덴만 작전입니다. 그때가 그렇습니다. 그 시기군요. 그때가 실제로 우리가 그 해적들한테 그 3호 주얼리어가 납치가 됐을 때 전 세계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던 그 중대한 결심을 통해서 해상에서 그 해적들로부터 우리의 선원을 구출하고 그 선박을 구출했던 그 작전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작전이고요. 그 작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사실상 그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을 해서 모든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실제로 가장 잘한 사람들은 물론 청해부대원들, 현장에 있는 그 군인들이 해군 UDT들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했지만 그 작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연합사에서 정보부장을 했었는데 작전이 끝나고 미군 그 작전부장 그리고 정보차장 이렇게 모여서 비디오를 바로 봤어요. 네네. 아주 숨막히던 박진감 있던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현지에 있는 미군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찰 기능하고 그러니까요. 정보 기능 많이 도움이 됐었죠. 그 청해부대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청해부대 승조원 전원이 거의 전원이 코로나19 감염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군을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사실은 군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군을 걱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위기라고 보십니까? 위기죠. 뭐 제가 뭐 굳이 뭐 위기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일반적으로 요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의 가장 큰 군대 존재로서의 위기는 화면 한번 올려주시죠. 서서히 우리 군대가 소위 말해서 문맹 군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 뭐 잘 알다시피 그 엘빈 토플러라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문맹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줬어요. 문맹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 아니고 배우지 못했거나 배운 것을 잊어버리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문맹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우리 군대는 왜 문맹으로 가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한미 연합군과 같은 공동 방위 체계에 있으면서도 훈련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훈련도 연기하자고 정치권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훈련이 없으니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또 배운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과거에 배웠던 것도 까먹게 되는 군대.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위협에는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군대. 이게 바로 문맹 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군대에 훈련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기강을 정상화시켜서 이제 언제 어느 때라도 국가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군대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문맹 군대로 가는. 문맹 군대가 현재의 군대입니다. 그 현역 시절 생각해 보면 사실 훈련하는 것이 힘들죠. 예. 굉장히 힘들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렇지만 훈련을 끝내고 나서의 그 만족감, 네. 자신감이라는 것은 상당한 것인데 네. 평시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시에 이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렇죠. 또는 나라를 뺏길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왜 우리 정치권은 이렇게 등한시하는지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네.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말입니다. 네. 지난 보수 정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이런 굉장히 큰 도발이 있었고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네. 네. 발목질의 매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면에서는 좀 국민들에게 걱정을 덜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위기였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뭐 김여정의 그 독설스러운 그 성명서 삶은 소대가리라든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이런 것들은 뼈아픈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더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전임 위기관리센터장의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위기를 정의를 한번 해보면 말이죠.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한 순간은 위기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 위기를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심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요.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또 북한에서 뭐 삶은 소대가라든지 뭐든지 얘기하고 다 이거를 자기들은 위기라고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각종 그 서해라든가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활동 사격훈련을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 뭐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했어요. 이거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위기라고 우리는 국제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군사합의의 위반 사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뭔가의 위기에 대한 성명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경고도 날렸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 막 발사했을 때 그 당시 국방장관이 정경두였을 겁니다. 우리도 미사일 발사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아주 깜짝 놀랐죠. 그렇죠. 우리가 미사일 발사하는 것과 북한이 발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 미사일이 유엔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본질을 망각하고 우리도 하니까 저쪽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태클을 걸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위기인데 위기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위기. 그러니까 위기가 해결된 겁니까? 그러니까 위기라 그게 가장 큰 위기라니까요. 위기의 가장 위험한 거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가 안보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지요? 안보가 안 보인다는 말을 모두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안보에 대한 인식 자체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잘못된 평화주의 뭐 그런 문제가 이게 되겠죠. 그럼 우선 제가 먼저
그 한 가지 예. 그 질문을 드리면은 대한민국 안보 면에서 우리 저 김장훈님께서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와 그 대책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안보의 문제점 한 두 가지 정도로 네.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 핵이죠. 네. 아무래도 북한 핵인데 북한 핵은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라고 자꾸 인식을 안 하고 미국한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떠맡기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핵을 가진 나라와 맞서 싸우다 죽거나 또는 항복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택한 것은 한미 동맹이죠. 그래서 주한미군과 같이 여기서 훈련을 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전략 무기를 수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불러들여서 과시를 하고. 근데 앞으로 저는 이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토식 핵 공유는 뭐냐면 미국이 전술 핵을 한국에 갖다 놓고 한국에 갖다 놓는데 어디 갖다 놓냐면 한국 기지에 한국 공군 기지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영은 한국 전투기가 하는 거죠. 미군의 핵무기를 한국 전투기에 탑재를 해서 출격해서 이제 쏘는 건데요. 이게 전제 조건 두 가지입니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동시에 인정할 때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쏘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노 할 때는 쏠 수가 없죠. 우리 한국이 출격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쏘고 싶은데 미군이 안 주면은 못 쏘죠. 근데 막 강탈해서 달고 떴다 해도 쏠 수가 없어요. 이게 액티베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군이 키워드를 넣어줘야지 암호값을 넣어줘야지 이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군기가 다 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겁니다. B-61-12인데 F-16에 달 수 있고요. F-15에도 달 수 있고 또 스텔스기 F-35에 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핵무기를 단 F-35입니다. 왜냐하면 이 핵무기는요. 그냥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그런 핵무기가 아니고 그 지하 표적을 150m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지하에 있어도 정보가 미국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세 군데 정도만 폭격을 하면 김정은이는 이제 생사가 갈리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더 위험한 것은 저는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에서 그 위협의 심각성을 찾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말자는 74명의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 정권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종전선언 하려는 거. 이것은 결국은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거거든요.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에 이제 한반도가 적화 통일되는 그 프로세스로 가는 단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하지 마라. 또 전작권 갖고 와야 된다. 종전선언하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빨리 우리 국민들이 안보를 보일 수 있게 안 보이지만 안 되고 보일 수 있는 안보를 국민들께서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안보를 보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사람들이 길을 갈 때도 예. 깜깜한 한밤중에 앞이 안 보일 때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앞에 불을 환히 비추고 나면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군사력, 그다음에 국민들의 자신감, 군의 능력, 이것이 바로 그 앞길을 비추는 저는 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등이 환히 비춰질 때 국민들은 미래를 향해서 안심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죠.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 들어서서 가장 많이 했던 용어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 모두도 평화를 거부하고 평화를 부정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 36년의 평화론입니다. 한일 합방 당시에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로부터 우리는 36년간의 진정한 평화를 누렸나요? 우리의 국가도 없이 우리 민족도 말살되면서 그 잃어버린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잃어버린 우리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싸워서 이 나라를 쟁취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군사력을 갖추는 것도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은 강한 군사력,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자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대선 전국이 이제 서서히 접어드는데 대선 후보들 이야기가 말의 입에서 안보에 대한 이슈가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거기서도 또 안보가 안 보여요. 안보입니다. 예.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런데 자꾸만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으로 가는데 전쟁과 평화는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쟁이냐 굴복이냐를 네. 얘기를 해야죠. 네. 그 네. 결과 평화가 오는지, 그렇죠. 예, 전쟁이 오든지 그러는 예. 거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굴복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네, 예, 맞습니다. 국가가 아니죠. 근데 지난 8.15, 8월 15일 광복절에 두 개의 큰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국내적으로는 태극기가 사라졌습니다. 네. 중앙청 거리, 시청 앞 거리에 광화문 거리에 태극기가 사라지고 오히려 태극기를 들고 가시는 우리 연로하신 그런 분들을 경찰관이 제지를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냐 하는 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됐죠. 네. 그 미군 수송기 C-17에 아주 빽빽 600여 명의 인원들이 타고 이제 도주를 했다는데 옛날 흥남 철수작전 생각나더라고요. 아주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거제도로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 나라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이미 2천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예, 제가 그 8.15 광복절에 태극기가 사라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얼마 전에 그 뭐 어떤 대통령 그 후보로 나오신 분께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행사를 하는데 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또 애국가를 부르는 거 가지고 일부에서 그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네. 우리가 올림픽 할 때 타이밍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는 사라졌어도 도쿄의 상공에는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이 딸 때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다 누구든지 감동하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선수가 노력한 거에 감동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자부심과 자랑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금메달 딴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우리 국기고 우리 국가인데 왜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런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국기가 폄하되고 애국가가 폄하돼야 되느냐? 전 이거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한테 올림픽 위원회에다 얘기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저 국기 올릴 때 올리지 말아달라고. 예? 한반도기를 올리든지.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열심히 한 정부가 네. 올림픽에서 최하위 성적 거둔 거 아십니까? 태극기를 제일 적게 올렸잖아요. 아, 최하위의 의미는 뭐냐면 태극기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태극기가 가장 적게 올라간 거죠. 정말. 근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곧 대선 내년 네. 3월 9일 날 정말 좋은 대통령 뽑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기억하시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노벨 평화상도 받고 얼마나 뭐 영광스럽게 살다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에게는 핵을 줬고요. 남한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줬습니다. 그 후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와야 된다고 하죠.
난리를 친 분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두 가지 사업을 지금 다 같이 북한에는 핵을 인정해주고 또 낮은 단계 연방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전자권 전환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는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내년 5월 전까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2 정부가 이어진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제 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는 1975년 베트남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산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참여연의 정책 발언대회에서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저는 한 가지 개인적인 소박한 소망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정직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정부도 거짓 평화. 지금 보세요. 청주에서 우리나라 F-35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돈까지 받고 활동한 사람은 정확한 용어는 간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활동가라고 표현을 해요. 거짓말이죠. 국민들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는 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난 그 두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는 솔직한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지. 알지도 못하면서 뻥치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바르고 정직한 지도자가 우리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지가 이제 환하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보가 보이는 것 같죠? 보여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참여연 TV 정책 발언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